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도 제1회차 기출 인사 2급 이론 시간입니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다 없었다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많이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풀이하실 때 조금 어떠셨는지 제일 궁금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요즘 추세를 읽어드리자면 조금 사지선다형 중에 좀 한두 개가 아리송하다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낯익은 그런 지문들보다 좀 새로운 지문을 넣어놓고 답을 한번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형태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새로운 것에 포인트를 맞추기보다는 계속 반복적인 그 내용들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보다 더 내가 정확한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며 명확하게 출제 포인트를 여러분들 구획해 놓고 공부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래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가 나타날 텐데요. 이 홈페이지 주소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실무에서도 신규의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자, 신규의 유형의 요소가 곳곳마다 보일 수 있겠는데요. 문제를 풀이하면서 어떻게 풀이하는지 그 방법까지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론만 잘 본다고 되지 않잖아요. 실무 또한 꽉 잡아서 우리 한 번에 합격을 할 수 있도록 학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문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ERP 특징과 그 효과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주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뻔하디 뻔한 문제였나요? 네, 맞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보던 문제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것이다. 그죠? 그 다음 IT 자원의 관리의 효율화와 관리 비용이 줄어든다. 다 좋은 얘기죠. 그죠? 다 맞는 이야기고. 자, 3번.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ERP는요. ERP 자체도요.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그죠? ERP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폐쇄적이라는 말표현 올바르지 않죠. 그죠? 통합적인 정보, 그죠? 구축하고 있고요. 개방적이다 라는 말표현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개방적이다 라고는 말표현이 조금 더 올바른 표현이다 라고 고쳐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이다 라는 말표현 바꿔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겠어요. 클라우드 ERP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렇게 정보가 어디에서든 내가 열어볼 수 있고 그쵸? 그로 인해서 여러분 정보의 접근성이 뛰어나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을 건데 그와 반대적인 말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답을 도출했을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원격 근무 환경을 구현을 하여 스마트 환경, 그렇죠. 스마트워크 환경을 장착했다라고 하는데 별로 좋아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이디와 비번을 쳐서 ERP 우리 프로그램 어디서든 구현해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또 이렇게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죠. 그죠? 퇴근이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한계가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정보에 접근을 할 때는 아무래도 기업 안에 그 기업 안에 와이파이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폐쇄성이다 라는 말표현은 올바르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혼돈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입니다. ERP에 대한 설명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묻습니다. 경영혁신의 수단으로 사용이 된다. 맞는 이야기. 여러분 쓰여져 있죠. 개방성, 확장성, 유연성이 특징이다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의사결정이 어때요? 바톤업이다 라고 들어가 있는데 아니죠. 탑다운 방식이다 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의사결정 방식은 탑다운 방식이지 여러분 버튼업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바텀업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표는 올바르지 아니하다. 자,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 처리 방식을 갖는다. 이 또한 여러분 올바른 이야기 들어가 있는 것을 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나밖에 없었으니 정답은 몇 번이죠? 네, 3번이다. 바텀업 옳지 않다. 그죠? 네, 탑다운 방식이다. 라는 거 주되게 많이 보셨던 지문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구축의 절차. 구축의 절차의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모듈의 조합화, 출력을 제시한다,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을 확정시킨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구축이죠. 하지만 눈에 거슬리는 친구 한 명이 있습니다. 패키징을, 그죠? 패키지를 설치한다라는 말표현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패키지 설치하는 것은 무슨 단계? 그렇죠. 설계 단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거고요. 요즘 좀 뜸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축 절차 같은 것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볼까요? 라고 하면 우리 분설구현이라고 하여 분석하고 설계하고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죠? 구축하고 구현한다. 이렇게 제가 이 순서도를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올바른 순서를 고르세요 라고 하는 문제가 안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잊혀지고 있을 때쯤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구나. 자, ERP 시스템에 여러분 프로세스, 화면, 빌드, 그리고 보고서 등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춘다. 밑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요구사항에 맞춰서 구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고객의 입맛에 맞춰주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이렇게 ERP 프로그램을 만들어줄 때, 시스템화로 구축을 해주고 있을 때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여러분 진행하는 방법, 구현시켜주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고객이란 말표현 제가 썼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표현,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을 상기시켜 줄 수 있고 결합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 고객한테 맞춰서, 그렇죠? 네, 기업한테, 우리 기업한테 맞춰준다는 얘기는 우리에겐 고객이죠. 그들에게 입맛에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네, 주문사항에 맞춰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합해서 조금 더 연계시켜서 머릿속으로 굳이 다 외우지 않아도 답을 도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정적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과정적 인사관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적 인사관리는 이렇게 나뉘죠. 인사를 계획하고, 여러분 인사를 조직하고, 그리고 인사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대로 쓰면 딱 좋을 텐데, 계획하고 제가 중간에 조직하고, 그리고요, 평가하죠. 이렇게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이렇게 2급에서는 이 안에 있는 내용, 요소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 해당하는 내용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듯이 이야기를 드렸었죠. 하지만 제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러프하게 이 과정적인 인사관리에 뭐가 있어요? 까지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해서 계획하고, 그렇죠?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조직하고 평가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여러분 이야기 드렸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모두 다 기억이 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과정적인 인사관리 말고도 뭐가 있었어요? 기능적인 인사관리가 존재하였고요. 바로 그 대표적인 내용이 여기에 열거되어 있네요. 인사관계관리라고 들어가 있는. 그렇죠? 이렇게 기능적인 인사관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위에 있는 이 친구들은 과정적인 인사관리지만 이 친구는 기능적인 인사관리다 라고 여러분 우리 나누어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답은 따라서 4번이겠죠. 4번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기능적인 인사관리에는 뭐가 있어요? 노동력 관리라든지 근로 조건에 대한 관리라든지 인간관계
관계에 대한 관리라든지, 그쵸? 노사 관계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던 것이 여러분 기억나요? 표로 만들어져 있던 거. 네, 그렇다면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 여러분 살펴줘야 하겠고요. 저는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그 내용을 체킹을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6번으로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보기에 주어진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가보도록 하죠. 직무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직무의 특성 중심으로 기술한 보고서이다. 해당 직무 관계자가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하고 그 안에는 직무 내용이라든지 성격, 수행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직무 명세서 올바르지 않죠. 여러분, 이 직무의 특성을 중심, 일 중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공부했죠? 직무 기술서다 라고 공부하였던 것을 다시 한번 반짝반짝 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인사고과표가 말 그대로 뭐가 있어요? 인사고과한 내용을 담아 여러분 정리해 놓은 서식이다, 보고서이다, 이런 말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수인계, 말 그대로 인수인계 전반적인 업무 같은 것 적어가지고 문서화로 만들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인수인계서라고 해서 보고서 형식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 그에 대한 내용들을 글쎄요, 이해 못한다 라고 하진 않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사고과표라든지 뭐 인수인계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너무 크게 인지를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자, 직무 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직무 분석을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여러분 무엇보다 이렇게 일에 포커스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인적 특성을 고려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직무 명세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포커스, 직무 특성을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것은 직무 기술서의 특징.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여러분, 직무 명세서와 기술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의 뭐 중요도라든지 이런 게 좀 약간 떨어져 있을 시점에 다시금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 드렸었던 거와 같이, 그렇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진짜로 볼 수 있죠.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의 소유 예측 방법 중 정성적인 방법이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 정성적인 방법과 무엇이 있어요? 정량적인.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정량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1번, 2번, 4번까지 이 친구들이 죄다 정량적이라고 얘기한다면 명목 집단에 대해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은 정성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네,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구나. 그죠? 우리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이제 회귀분석법 같은 거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상관관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찾아줘야 한다라는 거.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메인이, 즉 보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앞서서 제가 이렇게 설명한 내용으로 채우고 아래에 대한 설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정답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쵸? 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따라서 여러분 잘 체크를 해 주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8번입니다. 보기에 해당하는 면접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세요. 피면접자의 이력서에 정보 없이 면접으로만 채용을 결정하는 형태이다. 그래?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면서 면접자, 즉 질문자는 편견 없이 질문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한편 피면접자의 경우 면접 질문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이런 특징을 가진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여러분 뭐가요? 여기서 주된 포인트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력서에 정보가 없었다. 그쵸?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보가 없이 여러분 능력으로만 판단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구나 라는 것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로 여러분 메인이 되는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됐던 것이 바로 패널 면접이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다수의 면접자가 한 명의 지원자를 뭐 한다? 면접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 붙어 있죠. 이론이 그렇게 결합이 되는 문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패널 면접이 이번에도 또 나올까?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요. 블라인드 면접. 오랜만에 나온 얘기다. 약간 그 정형화된 표현이 약간 살짝 여러분 조금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조금씩 다른 모습이 보여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정보가 없다는 것의 포인트가 제일 커요. 그래서 뭔가 내용이 다 가려져 있는 상태로 그렇죠? 이렇게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면접이 알맞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9번 상황에, 자, 보기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오류를 뭐라고 하는가? 자, 요거 조금 아주 그렇죠. 보도록 하죠. 채용이 되었을 경우 만족할 성과가 낼 수 있는데 낼 수 없는 이라고 써있군요. 낼 수 없는 지원자가 시험에 덜컥 합격이 돼버렸어요. 되게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했어요. 제1종 오류, 제2종 오류 이렇게 공부를 하였는데 그쵸? 왜? 제가 여러분 뭐 얘기했었죠? 제1종 오류라는 것은 채용되었을 때 만족한 성과를 낼 만할 자가 그쵸? 이렇게 시험이나 면접에서 불합격되는 그런 오류는 제1종 오류로 공부하셨습니다. 그쵸? 네. 그럼 이것은 이렇게 보기에 열거되어 있죠. 뭐라고요? 이렇게 채용되었을 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가 없는 자가 덜컥 합격이 돼버렸어요. 더 답답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런 게 뭡니까? 라고 하면 제2종 오류다 해서 2종 오류를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쵸? 네.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가 불합격해버리는 일도 너무 아쉽고 안타까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없는 자가 이제 덜컥 붙어버린 이 현상. 더 머리가 아픈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제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고 이에 대한 오류는 바로 정답 4번이죠. 2종 오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 포인트. 자, 참으로 오랜만에 여러분 언급이 되는 친구죠. 그렇죠?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또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그럼요. 앞서서는 이전 과거에는 더 많이 출제 빈도수를 가졌던 아이입니다. 하지만 중요 빈도수가 좀 떨어지면서 등한시 됐다가 요즘은 다시 한번 스멀스멀 시험에 언급이 되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추세죠. 추세. 그런 추세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교육훈련의 목표 설정 시 유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실현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그렇죠. 중요하죠.
최대한 측정 가능한 목표여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지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니까요. 교육 훈련에 대한 그 성과를 또 한번 목표치에 도달한지 가능한 목표인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실무보다는 이론 습득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무보다는 이론의 습득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죠? 실무로도 나타나야 된다. 그죠? 실무에 여러분 습득이 완료가 됐는지 이거 확인해 보아야 된다. 이런 말표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효과가 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고급스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표현으로 바뀌어 있어야 되죠. 네, 이론만 잔뜩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 네, 실제로 내가 익힌 거, 그 머릿속에 이론을 익혔다라면 실무로도 적합하게 운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실무 습득에 포커스 맞춰 주셔야 돼요. 또 네,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조금 더 실무의 효과가 좀 정형화해서 표현을 해드리자면 실무의 효과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표현으로도 언급될 수 있어요. 그쵸? 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올바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렇죠.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하위 목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여러분 명시해 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렇구나.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라고 처리해 줄 거고요. 11번 가보도록 하죠. 진짜 잘 나오는 친구죠. 직장 내 그리고 직장 외 훈련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에 거듭 매번 언급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라고 하면 안 나오는 회차도 있죠. 하지만 1년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라는 얘기는 절대 1년에 3번 이상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빈도수가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직장 내 훈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직장 내 훈련입니다. 따라서 교육 훈련이 현실적이다, 실제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라서 바로바로 직무에 결합해 볼 수 있죠. 그죠? 적용해 볼 수 있다. 이런 말표현. 그죠? 실무에 적용해 볼 수 있다 라는 말로 연계시켜서 공부해 줄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낮은 비용으로 여러분 그렇죠. 낮은 비용으로 시행이 가능하죠. 그렇죠? 왜요? 회사 그룹 내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여러분 뭐 한다고요? 교육 비용을 지불하고 여러분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큰 비용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강사를 고용해야 되는 경우는 직장 외 훈련이에요. 그쵸? 그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고요. 낮은 비용으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직장 내 훈련의 장점이라도 볼 수 있겠죠. 자, 도제 훈련, 직무 교육 훈련 등이 있다 대표적이죠. 직장 내 훈련으로는 이렇게 도제 훈련, 그 다음에 직무 교육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면 직장 외 훈련은요. 직장 외 훈련에서는요.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약간 회의식보다 강의식 이런 말표현이 조금 더 맞을 거예요. 강의식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쵸? 연설처럼 막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그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A는 B고요 B는 C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강의식 훈련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기관 같은 것들을 빌려서 훈련을 진행합니다. 그쵸? 그게 뭐였어요? 직장 외 훈련이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좋았어요. 업무 부담에 벗어나서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직장 외 훈련에 대한 이야기였다. 직장 내에서는요. 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업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었다. 직장 내에서 자 이번에는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똑똑똑 예 부장님 있잖아요. 네 뭐죠? 하고 물어봤더니 이거 업무 중에 뭐 하나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급히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네 하고 여러분 잠시만요. 뭐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좀 읽고 계시겠어요? 하고 이제 또 가가지고 제가 또 코멘트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또 코멘트를 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결국은 이런 말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직장 외다. 직장 외 훈련에 대한 이야기다. 직장 내에서는요. 전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그런 특징으로는 뭘 얘기할까요? 자, 직무, 해당하는, 담당하는 업무와 교육 둘 다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런 말표현, 그렇죠? 직장 내 훈련의 단점에 속하는 이야기들로 이어갈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구분해 준다라면 공부가 아니라 내가 이해 가능성으로 충분히 이해해 준 것이라고 한다라면 이런 문제는 너무 쉽게 답으로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여러분. 자, 여러분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비자발적인 이직, 그쵸?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자발적 이직에는요, 뭐가 있어요? 전직, 그렇죠? 사직, 휴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의 대표적인 게 나왔네요. 그쵸? 따라서 정답은 1번이고요. 이 친구가 바로 자발적 이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네. 나머지 사례가 바로 뭡니까? 여러분, 비자발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례들이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아주 손쉽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많으면 되게 빨리 푸시고, 그쵸? 시간이 되게 여유롭죠, 그죠? 네. 자,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기에서 설명하는 승진관리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겠니?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기본 원칙에는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공정성, 그렇죠? 적정성, 그 다음 합리성,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올바르지 않은 거 지우고 정답은 1번, 2번, 3번에서 있을 것이야 라고 추려놓고 봐주시면 조금 더, 그렇죠, 오답을 비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조직 구성원이 조직 달성을 위해서 공헌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공헌도와 능력 수준을 무엇으로 간주할 것인가? 되게 중요한 내용이죠. 여기다 밑줄 쳐놓고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승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합리성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공정성이라는 것은 승진의 기회를 공정타당하게, 그쵸? 나누어 갖고 있는가? 공정한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주실 거고요. 적정성, 여러분 조직 구성원의 그 공헌도에 따라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승진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적정성이겠죠. 그쵸, 여러분? 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이 무엇이죠? 라고 하면 3번 합리성의 원칙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14번입니다. 임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과급제와 할증급제는 고정급제. 여러분, 고정급제는 시급제, 1급제, 주급제 이런 친구들이겠죠? 그쵸?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급제에는 시급제, 1급제, 이렇게 주급제 이런 친구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의 임금은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작업 조건 하에 지급이 되는 것들, 근로자의 정상적인 노동에 대한 대가, 그 지급분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쵸? 네. 그래서 기준의 임금에 여러분 속해져 있는 친구들 들어가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정상적인 그 노동 이외에 대한 그 수당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번 또한 마찬가지로 기준 내 임금에 해당한다 라고 들어가 있는 올바르지 않은 이야기들이 언급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기업의 임금 수준은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기업의 규모, 근로자의 생계비, 타 업종의 임금 수준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중에 뭐를 골라내야 되겠어요? 근로자들의 생계비 맞아떨어지고, 그쵸? 이 타 업종의 임금 수준 같은 것들도 여러분 맞아떨어지네. 사회적 임금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얘기로 일맥상통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업의 규모를 따지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근로자의 능력 및 실적에 따라서 연간 그 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매월 균등하게 분할해서 지급하는 성과 중심의 임금의 형태는 연봉제, 아주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쵸. 기준의 임금 하면 이제 기본급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다. 그 외적인 것들이, 기능수당 같은 것들이 기준의 임금이다 라는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는 기업의 규모를 따진다는 말표현 틀렸고, 그쵸? 네.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4번이 아주 어디 하나 건드릴 만한 게 없더라. 아주 올바르게 들어가 있더라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15번으로 넘어가 보면 집단성과급제에 대한 이야기 살펴봅시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집단성과급제에 해당하지 않는 친구 골라주시겠어요? 여러분, 집단성과급제 분배제도에는 뭐가 있었죠? 락커 플랜, 그렇죠? 그리고요, 스켈론 플랜, 그렇죠? 그 다음 뭐가 있었죠? 인프로쉐어 플랜까지, 인프로쉐어까지 우리가 집단 성과 분배 제도다, 집단 성과 급제다, 뭐 이렇게 동등한 그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동의어로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정답은 종업원 지주제가 된다라는 것을 살펴주실 수가 있겠고, 여러분들 그 종업원 지주제가 여러분 요즘에는 보기 하나의 메인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 한 번 더 눈으로 익혀두시는 그런 공부를 해주셔야겠다. 물론 락커 플랜, 스켈론 플랜, 인프로쉐어, 여러분 이 특징들 모르면 안 되죠.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아니냐,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아니냐, 50대 50이냐, 이것들을 다 하나같이 키워드로 매칭해서 공부해 두셔야 돼요. 아시죠? 네, 좋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16번 같은 문제,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2급자인데 우리 인사 2급은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 원천징수에 대한 이야기 1급자보다 더 잘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자들처럼 여러분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 원천징수 개념, 원천징수 대상, 그쵸?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서류,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근로소득의 과세와 비과세에 해당하는 거,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아니한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 형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로소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친구들 명확하게 기억해 줘야 할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자, 이번에는 뭐 줬어요?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명확하게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 여러분 보시어요.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라고 공부했어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라고 공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겠냐는 거예요.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원천징수 대상소득으로 라고 물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 된다 라고 공부하였어요. 이자 배당 뭐 14% 막 이렇게 표가 막 나열되어 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내용을 많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서 과세 비과세 명확하게 공부하셨다라면 뭐야, 육아휴직 같은 것들은, 그쵸?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받았을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잖아. 그쵸? 왜? 과세되지 않잖아. 비과세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칭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따라서 여러분 정답 4번 체크해 줄 거고요. 원천징수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모습을 보셨어요. 자, 예납적인 원천징수라는 것은요. 원천징수에 의하여 여러분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원천징수를 예납적이라고 하나요? 아니요. 원천징수 한 번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것은요. 완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완납적인 원천징수 얘기할 때 여러분 완전 납부라고 얘기했어요. 예납적인 거는요. 예비납부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성격이다. 그쵸? 원천징수 예납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중간 여러분 예를 들면 연말정산 떠올려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달이 여러분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원천징수 해놨죠. 원천징수 해놨지만 그것으로 여러분 과세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기 때문에 몇 월에? 2월에 뭐를 하죠? 연말정산이라는 걸 통해서 연말에 다시 한번 정산해 볼게. 그쵸? 이렇게 연말정산에 확정신고를 통해서 확정을 짓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습니다. 그게 바로 예납적인 원천징수예요. 완납적이라는 것은요. 원천징수 한 번으로 과세를 종결시키는 그쵸 분리과세의 성격을 가진 애들이 그쵸 예 완납적인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된다. 원천징수 한 번으로 여러분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형태. 그래서 이런 것을 완납적인 원천징수라고 할 것이고요. 완납적인 원천징수의 대표적인 그 개념을 매칭해 보자면 분리과세를 생각해 보면 완납적인 원천징수가 바로 분리과세가 이루어지는 그때의 모습을 보면 그렇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 지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며칠까지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 납부해 주셔야 되고요. 현행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뭐다? 원천징수 한 번으로 과세를 종결하는 완납적인 원천징수 대상에 속합니다.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완납적인 원천징수를 제외한 원천징수는 모두 예납적이다. 왜? 예비적인 납부다. 그죠? 예비 납부의 형식을 갖는 예납적 원천징수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로자 즉 사용자가 그 종업원에게 본인의 근로시간을 위임한다. 이것을 여러분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나요? 올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로자 본인이 근로시간을 관리해라 라고 하는 것은 선택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답은 1번이 틀렸다. 1번 이렇게 본인이 출퇴근 시간 정하는 거 우리가 선택적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공부하였던 내용을 상기시켜 주실 거고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일정 기간 내에 어느 주 또는 어느 날에 그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해서 운용할 것이다. 노동력의 확보가 용이하며 불필요한 근로시간에 삭감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근로자는 여러분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시킬 때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 보전의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아주 세부적인 얘기까지 사지선다형이 열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부당노동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들어가 있는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뭐 합니까? 단체 교섭을 거부하는 행위. 요거 부당노동 행위. 맞아 떨어지죠. 노동조합에 대해서 자금을 원조하는 행위. 이 또한 부당노동 행위에 맞아 떨어집니다. 자, 노동조합에 가입을 이유로 노동자의 해고라든지 그렇죠. 뭐 멀리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불이익 대우라고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에 딱 적합하고요. 자, 노동조합이 사업장 및 공장 내의 생산의 활동을 통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쟁의행위의 생산 통제라고 하죠. 이런 것은요. 쟁의행위에 속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생산 통제다. 이렇게 공부했던 것을 상기시켜 주신다라면 혼돈하지 않겠죠. 요즘에 많이 보이는 유형이에요.
부당노동 행위 안에 이렇게 슬며시 쟁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껴놓고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러니까 설명은 맞는데 어디서 본 것 같지만 얘는 부당노동의 행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쵸? 쟁의 행위에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20번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측의 노동쟁의로서 네, 근로자 측의 노동쟁의입니다. 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파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파업의 피참가자들에게 여러분 쟁의를 같이 하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행위를 같이 하자 참여할 것으로 호소하고 있는 그런 일련의 행위를 뭐라 그랬죠? 우리 같이 하자 그렇죠? 피켓팅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렇게 각각 하나하나의 요소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그렇죠. 열거하고 이것은 무엇이게 라고 나타내는 문제들이 많이 여러분 요즘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태업이라고 하면 되게 조잡하게 막 작업을 한다든지 속도를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태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보이콧이라고 하면 집단 불매 운동 이렇게 집단 불매 운동 6글자로 마무리할 수 있겠다. 개념적인 정의를. 준법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노동관계법 엄격하게 지켜나가면서 그렇죠. 요 말표현 중요해요. 엄격하게 잘 지켜나가면서 잔업이라든지 휴일근무 같은 것들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곤란하게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준법투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어요. 조금 사지선다형도 조금 디테일한 내용을 끌어와서 사지선다형으로 만들어줬다.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르네 라고 여태까지 이렇게 정형화된 문제들에서 약간 다른 면을 보았다라면 아마 그런 부분을 보고 조금 지문이 조금 헷갈렸어요. 이런 말표현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도 열거되고 있으니 요즘에는 중요 포인트 옆에 서브적인 내용들 제가 문제 풀 때 한번 이 친구들을 또 꼭 읽어두세요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 있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또 눈에 담아서 시험장에 들어가 주시면 어렵지 않게 답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래 홈페이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이 아래 홈페이지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우리 이제 또 실무가 중요하잖아요. 실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분 실무 문제까지 나갈 수 있는 그 동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 내용을 만약에 내가 오답이 났다라면 그 강의를 들어보면서 효율성을 향상시켜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문제풀이 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피드백해서 시험 문제의 시험 출제 장소로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요? 시험장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모든 것을 다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시험 전에 여러분 꼭 피드백 작용은 하고 가셔야 돼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에듀윌 합격 패스.